네, 서로 다른 중력이 균형을 이루듯 함께 모여서 우주와 과학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생각을 교환하며 공감과 이해의 균형점을 찾는 지적 라그랑주 포인트 우주항공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작년 5월 27일이 혹시 어떤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이 첫 문을 열었던 날인데요. 이를 기념하고 대한민국 우주항공 발전을 위해서 내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우주항공의 날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비전과 미래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첫 번째 프로그램 우주항공 토크 콘서트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인데요. 오늘 이 자리가 우주를 향한 여러분들의 호기심과 생각이 자유롭게 오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연사분부터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리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오승엽 책임연구원님이신데요. 무리오의 추진기관 개발과 세 차례 발사 성공을 이끈 핵심 기술자이시고 현재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민간 우주개발 역량 확장을 위한 실무를 맡고 계십니다. 광학 로켓은 우리 최초 민간 발사체인 고체 로켓으로 과학 연구를 위한 로켓이었습니다. 그래서 KSR-1 과학 로켓 1단은 고체 추진기관, KSR-2는 2단으로 된 고체 추진기관. 고체 추진기관으로는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액체 추진기관을 개발하기 위한 첫 연구로서 과학 로켓 3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액체 추진기관이지만 위성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안 되는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리기 위해서는 소위 우주 발사체 연구가 필요한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기에 실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로라는 사업을 통해서 러시아와 공동 개발을 해서 대한민국 첫 우주 발사체 나로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KSR-1, 2와 KSR-3 때까지만 해도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장이 없어서 국방시설에서 저희가 발사장을 대회에서 발사를 했고요. 무리오 사업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소형위성 발사체 나로 사업을 2002년에 러시아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로는 저희가 2009년 첫 발사를 시도했습니다만 한국에서 만드는 페어링 조절 문제로 실패를 했고요. 2차 발사에 도전한 2010년 이번에는 1단의 작동 구간에서 비정상 폭발이 있어서 또 실패를 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보시다시피 2013년, 그럼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러시아와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할 수 없었고 또 1, 2차 비행 시험 실패의 원인 규명에 있어서 러시아 측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발사하지 못하고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2013년 1월 30일 세 번째 도전에 나로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누리호는 러시아랑 같이 했던 나로 대비 페이로드의 성능도 100km에서 1500km로 굉장히 쉬운 용량과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 그래서 4개를 묶어서 일단은 300톤을 내도록 하는 추경 발사체 전체 시스템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비행까지 도전하는 그런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토종 발사체가 되겠습니다. 누리호 개발 과정에 저희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하여튼 액체 로켓 엔진이 되겠습니다. 특히 1기단에 쓰이는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과 3단에 사용되는 7톤급 액체 로켓 엔진을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실패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도 있어서 누리호를 개발하기 위한 많은 시험 설비를 구축하고 이런 개발 과정의 시험들을 병행해서 누리호 발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차 발사는 21년 10월 29일 날 했는데요. 하루 전날 현장에 마련된 언론 브리핑룸에서 많은 기자들한테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날 발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했던 7톤 엔진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540초 동안 연소를 해서 추력을 내줘야 되는데 한 40여 초가 좀 짧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성을 우주에 투입시켜줘야 되는 소위 우주 1속도를 내지 못하고 1차 발사는 실패를 했습니다. 2600여 개의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한 결과 3단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구조적인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다시 2차 발사에 도전합니다. 1차 때는 하늘을
뜻을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끝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무료 성공을 통해서 꼭 대한민국이 우주로 가는 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내부 영상을 보시면 지난번 정상적으로 1, 2단 분리와 2단 작동, 그 다음에 2단 상단 분리와 3단 실턴 엔진의 작동과 마지막 단계인 검증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데이터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누리호 2차 발사에 드디어 성공을 했고요. 이제 누리호 3차 발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3차 발사는 말 그대로 시험 발사가 아닌 실용 위성을 발사하는 어떻게 보면 실전과 같은 겁니다. 누리호 3차 발사에서는 저희가 실제 실용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을 실험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아직 작동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올 11월에 저희 누리호 4차 발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싣고 5차, 6차까지의 추가 발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개발했던 누리호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발사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세대 발사체 연구를 지금 같이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재사용 발사체, 엔진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도 수립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승엽 박사님의 귀한 강연 잘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연사님을 한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김진혁 선임연구원이신데요. 한마디로는 누리호의 심장을 만드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기 전에 과연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어떻게 상상했을지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우리가 사는 현재 2000년대를 아주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글이나 그림, 영화 속에서 과연 미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 그런 작품들을 많이 남겨왔거든요. 이러한 상상물들을 찾아보면요, 과거의 사람들은 하늘을 그리고 우주를 많이 동경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하늘을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보십시오. 우주로 가고 컴퓨터를 이용하고 전기자동차를 타고 로봇 청소가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미 예전의 상상은 이미 저희에게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과거의 상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재미 그리고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상이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공학자들에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서 우리는 상상 속 미래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럼 가까운 미래부터 여행을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이 가까운 미래에서는 재사용 발사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조금 더 쉽게, 빠르게, 그리고 값싼 돈으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요, 우리는 이제 실생활에서 우주 기술을 직접 접할 수 있는 또 그런 시대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구 궤도상에 수많은 인공위성을 띄워 올려서요, 인공위성의 네트워크와 직접적인 통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요, 사막이든 바다 한가운데서든 어디든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 트윈 기술인데요. 하나의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와 동일한 복제된 가상의 지구 모델을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위치에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러한 지진 데이터나 인공위성의 관측 데이터를 이 가상의 물리 모델에 입력을 해서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가까운 미래를 지나 저희는 먼 미래에 왔습니다. 저는 먼 미래는 우리가 우주에서 거주하고 지구와 같은 환경과 같이 편안하게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우주 공간을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우주에 호텔을 지어서 중력을 느끼면서 아주 편안하게 장기간 여행을 할 수도 있고요. 우주에 기지를 건설해서 자원을 채취하고 많은 연구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먼 미래에 인류는 이제 우주로 더 나아가서 우주 자체가 우리의 생활 공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먼 미래를 떠나 상상 속 미래까지 오게 됐습니다. 상상 속 미래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정말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금속 재료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강한 신소재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그 신소재를 우리가 자유롭게 가공할 수가 있다면 언젠가 이러한 상상은 현실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먼 미래가 되면요, 우리는 지구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가 찾은 그 행성 중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태의 거주지 행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테라포밍에 대한 얘기들이 종종 나오곤 하는데요. 달이나 화성 같은 아주 큰 행성을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건 생각만 해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아주 먼 미래에 우리가 지구를 떠날 그 날이 오게 된다면 인류는 사실 그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그랬던 인류는 정답을 찾고 계속 문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발사체라는 것은 우주로 물건을 보내기 위한 운송 수단입니다. 만약에 운송 수단이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 발사체에 비싼 돈을 주고 의뢰해서 가는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를 가짐으로써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가 원할 때 우리의 위성을 우리가 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분야는 사실 지금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땅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발사체를 개발하지 않고 단순히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쏘아 올린다고 하면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우주라는 큰 시장을 포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주 발사체를 우리 손으로 개발해서 미래 세대 우리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기초, 기반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리호 1차 발사, 2차 발사는 말 그대로 시험 발사였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는 말 그대로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리는 상업적 발사 도전이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올 11월에 계획되어 있는 누리호 4차 발사도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쏘는 어떻게 보면 실용 위성을 쏘는 두 번째 도전이 되는데, 또 이번 4차 발사의 경우는 누리호 3차 때도 참여 기업으로 같이 참여했던 민간 기업이 누리호를 총조립하고 체계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올드 스페이스가 아닌 뉴 스페이스가 주도하는 의미 있는 4차 발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는 손쉽게 전 세계를 여행을 하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로 우주 발사체 기술이 안정적이거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느 지점을 넘었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주 시대에 산다는 거는 결국은 지구의 중력을 넘어서 우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올라가는 기술이 어느 정도 많이 기초, 기반이 잘 다져져야 앞으로 정말 먼 미래, 아까 보셨던 산산순 미래까지도 우리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리호를 예를 들면 37만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품 수죠. 어떻게 보면 대형 복합 시스템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품이 없고 말 그대로 시스템 마인드의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 항공우주 쪽에 관심이 있고 이런 쪽을 직업을 통해서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라면 굳이 어느 학문 또는 어느 전공을 택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대형 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뜻만 있다면 항공우주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개개인마다 잘하는 게 다르고 관심사가 다릅니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잘 열심히 하되 우주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앞으로 우주에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잘 연결이 될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주라는 공간을 가면서 정말 새로운 개념의 직업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지구에 있는 직업인데 우주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되 거기서 우주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주와 관련된 직업을 찾을 때, 진로를 결정할 때 조금 더 남들보다는 유리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원래 우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상과학 영화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이제 매체물들을 접하면서 와, 정말 우주에 한번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그 어린이가 자라서 이제 우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제가 만든 로켓2가 우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갖고 싶은 장난감에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우주라는 것은 조금 아직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저에게 우주는 여전히 갖고 싶은 장난감입니다. 사실 우주에 대한 꿈을 꾼 거는 대학에서 이제 전공을 하면서 항공우주가 이제 점이 있어졌고 대학원을 마치고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으로 지금 38년 동안 결국에는 발사체 만드는 일을 해왔고 12번의 발사를 참여를 했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제 반평생을 다 바친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닌가. 어쨌든 우주는 젊어서는 저한테 꿈이었지만 지금은 제 일생이었다. 일생이었다. 와. 후회 없는 일생이었다. 와.